마용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고요? 여러분, 이 말 들으시면 깜짝 놀라지 않으시나요? 마포, 용산, 성동 이 세 지역은 지난 몇 년 동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달궈진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즉 토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전국 단위로 통제 권한이 중앙정부로 올라온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과열된다 싶으면 시도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가 바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적 거래를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부동산 교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이라고 강조했죠. 그럼 실제로 어디가 유력하냐? 바로 마용성입니다. 마포, 용산, 성동은 이미 올해 들어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 9월 첫째 주 기준으로 마포구는 전주 0.08%에서 0.12%로, 용산은 0.09%에서 0.13%로, 성동은 0.19%에서 0.20%로 각각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서울 평균이 0.07%인데 이 정도면 확실히 과열 신호로 볼 수 있죠. 실제로 정부 관계자도 마포, 성동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가격 불안이 심할 경우 단계적 수요 억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규제 지역으로 묶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를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용성 아파트는 대부분 10억에서 20억 원대입니다. 그동안은 627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까지만 가능했어도 중산층 실수요자들은 영끌을 해서 집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 자금 계획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법 개정 통과까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더라. 그 안에 서둘러 매수해야 한다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실제로 거래 현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집을 잡아야 하나 하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죠. 반면 강남 3구는 어떨까요? 거기는 이미 현금 부자들이 많은 지역이라 대출 규제가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도 가격이 별개로 움직이는 완전히 다른 시장처럼 보이는 겁니다. 전문가의 분석도 비슷합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창 과열됐을 때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고 집을 산 사람들은 이번 금융규제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세 강화 같은 추가적인 부담도 함께 올 수 있다. 결국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을 조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135만 호 공급 방안까지 발표했는데 동시에 대출 규제와 토어구역 확대 같은 수요 억제책을 동시에 꺼내들고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의도지만 시장에서는 결국 실수요자만 더 옥죄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용성이 토어구역으로 묶여 거래에 제동이 걸린다면 이게 과열을 막는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중산층의 마지막 내 집 마련 기회를 막는 부작용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IMF 때보다 더 안 좋다. 이런 말이 그냥 과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건설 공사 기성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 가까이 줄었는데요. 이 수치가 갖는 의미가 꽤 큽니다. 통계가 만들어진 1997년 이후 27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라고 하니까요. 여기서 기성액이라는 게 뭔지부터 짚고 가야겠죠. 보통 뉴스에서 보는 건 수주액이나 계약액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얼마나 따냈는지 미래를 보여주는 숫자죠. 하지만 기성액은 이미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된 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현장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게 줄었다는 건 단순히 내일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공사판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보면 충격이 더 큽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기성액은 약 70조 9천억 원, 작년 같은 기간 87조 7천억 원과 비교하면 19.2%나 줄었습니다. 이 정도 하락은 IMF 외환위기 직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없었던 기록입니다. 그야말로 유례없는 급정지입니다. 월별 추세를 봐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작년 5월부터 무려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이 고금리와 미분양 부담으로 줄어든 건 익히 예상됐지만 공공 토목까지 동시에 줄었다는 게 뼈아픈 부분입니다. 민간 기성액은 57조 7천억 원으로 21% 넘게 빠졌고 공공 기성액도 13조 2천억 원으로 7.7% 줄었습니다. 공사판 전체가 얼어붙은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건 일자리입니다. 6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는 196만 명, 작년보다 4.7% 줄었습니다. 14개월 연속 감소세인데요. 건설업은 직영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하청과 협력업체까지 얽혀 있어 한 현장이 멈추면 수십 개 협력사가 같이 멈춥니다.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엔 지역 경제 절반이 건설 현장과 연관돼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결국 일용직 근로자부터 장비 대여업자 식당까지 파급이 미치는 겁니다. 현장 사례를 들어볼까요? 경기도나 충청권에선 분양이 잘 안 돼 중단된 아파트 공사장이 늘고 있습니다. 철근만 올라간 채 방치된 골조 건물이 몇 달째 그대로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SOC 현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도로 확장이나 철도 공사가 계획보다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던 인력은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대로 쉬고 있다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자재업계도 어렵습니다. 시멘트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7% 하락, 레미콘은 5.5% 하락했습니다.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을 내려도 팔리질 않는 거죠. 철근 가격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멈추면 자재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그 충격이 지역 경제로 다시 번집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일시적 조정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위기일까요? 정부는 SOC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분양은 쌓여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 위험도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발주만 늘린다고 민간 현장이 살아날까요?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반대로 지금을 버티면 공급 절벽 속에서 언젠가 반등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몇 년 뒤 수도권 공급 부족으로 집값과 공사 물량이 급반등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버틸 체력이 남아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건설업계가 겪는 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IMF와 비교될 정도의 충격입니다. 민간과 공공 양쪽이 다 주저앉고 자재업계와 고용까지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상황을 단순한 조정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 건설 산업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